어머님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를 엿듣는 순간 이른둘의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품어준 가족에게 자신은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집주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30년간 지켜온 순자 서점을 잃고 상실감에 잠겨 있을 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함께 살자고 제안했던 아들. 그 따뜻한 제안이 사실은 계산된 접근이었다는 진실이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인생에서 서점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26에 남편 박기철 씨와 결혼해 아들 진우를 낳고 30살에 동네 골목자리를 얻어 문을 연 순자 서점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시 외곽의 공장에서 일했고 순자 씨는 서점을 지키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어 동네 아이들에게 참고서를 팔고 어르신들께 신문을 건네며 저녁이면 혼자 책을 읽던 그 시간들. 낡은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과 종이 냄새가 그녀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대형 서점이 역 앞에 들어서고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동네 서점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 서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줄어들고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 날 30회를 함께한 책들을 정리하며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이제 서점마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이미 결혼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손녀 아영이도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순자 씨는 길 잃은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건축가로 일하던 진우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놓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잠시만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순자 씨는 그 제안이 마치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며느리 유미, 그리고 손녀 아영이까지 다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이면 순자 씨가 식탁에 따뜻한 국과 밥을 차려놓으면 아들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바쁜 며느리를 대신해 손녀의 도시락을 싸주고 기운 없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이 순자 씨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서점을 잃은 상실감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텅 비었던 집이 다시 사람 사는 집처럼 느껴졌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던 약속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아들 가족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은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동거는 1년을 넘어섰고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유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이 자개장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요즘은 미니멀한 게 유행이잖아요. 순자 씨가 결혼할 때 남편이 장만해준 자개장이 사라졌습니다. 거실의 낡은 소파도 모던한 회색 소파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방은 그대로 두니까 괜찮으시죠? 유미의 말에는 배려보다 통보의 뉘앙스가 짙었습니다. 순자 씨가 서점에서 가져온 책들은 공간 활용을 위해 창고 깊숙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손때 묻은 식기들도 하나둘 세련된 그릇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순자 씨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 지워지고
그 자리에 젊은 부부의 취향이 채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이니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아들 진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며느리는 점점 더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저녁 손님 오는데 음식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손녀 아영이만이 가끔 할머니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지만 사춘기 소녀에게도 할머니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 기일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 씨는 홀로 조촐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북어 한 마리, 나물 몇 가지, 막걸리 한 병.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아들에게 미리 말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기일은 해마다 같은 날이었고 아들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는 제사상 앞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한 걸까요? 밤늦게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아, 오늘 진우 씨 기분 전환시켜 주려고 좋은 데서 저녁 먹고 왔어요. 분위기 정말 좋더라고요. 유미의 밝은 목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거실에 차려진 제사상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이었구나. 어머니, 미리 말씀하시지. 저희 비싼 돈 주고 저녁 먹었는데. 사과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단지 돈이 아깝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가슴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은 이 가족 안에서 철저히 잊힌 존재였습니다. 편리할 때 이용하고 필요할 때 찾는 그저 그런 존재.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가정부 같은 존재.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도 못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제사상을 치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자 씨는 아들 가족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연히 엿듣게 될 대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 유미의 변화는 기일 사건 이후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액자들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벽이 너무 답답해 보여요. 거실 벽에 걸린 순자 씨의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부부 사진,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 서점 개업식 날의 기념 사진. 순자 씨의 인생이 담긴 사진들이 하나둘 떼어져 방 구석 서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미가 좋아하는 추상화 포스터가 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 동네에 새로 생긴 베이커리 아세요? 거기 빵이 정말 맛있던데. 아침은 그냥 거기서 사 먹으면 안 될까요? 어머니도 매일 요리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순자 씨가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차리던 아침 식탁이 점점 간소해졌습니다. 처음엔 주말에만 빵으로 대체하더니 이제는 평일에도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순자 씨가 끓인 된장찌개는 너무 짜다는 이유로 남았고 정성껏 만든 잡채는 칼로리가 높다며 며느리의 손길도 닿지 않았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바빠서요. 나중에 얘기해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다듬고 네트워킹을 한다며 집에 있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주말이면 유미와 함께 전시회, 맛집, 카페를 다니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화면 속 아들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사진에도 순자 씨는 없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그녀는 이 가족의 이야기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어느 날 저녁 손녀 아영이가 순자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14살 소녀는 할머니의 지친 얼굴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 우리 아영이. 할머니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영이가 나간 뒤 순자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4살 아이에게조차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결정타는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손녀 아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으로 주려던 참이었습니다. 과일 껍질을 벗기는 소리 때문에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유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면서 순자 씨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있을 순 없잖아. 당신 사무소 차리려면 최소 2억은 필요하다며? 유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순자 씨는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돈을 어디서 구해? 대출 받으려 해도 신용이. 진우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놓친 이후 그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 있잖아. 이 집 시세가 얼마인데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유미의 말에 순자 씨의 손에서 칼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니, 그건 진우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어차피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돌봐드리고 있잖아. 어머님한테도 나쁠 거 없어. 우리가 잘 돼야 어머님도 편하시지. 그래도 어머니 집인데 진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을 거야? 기회는 지금이라고. 요즘 김 팀장이 독립하면서 같이 하자고 했잖아. 이런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몰라.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유미는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답할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았어. 한번 말씀드려 볼게. 진우의 대답이 떨어졌습니다. 단호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동의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이내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배신감, 허탈함, 분노, 슬픔.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것이 될 집을, 그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미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일해 모은 돈으로 남편과 함께 마련한 이 집. 서점 월세가 오를 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킨 이 공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서점 문을 닫은 뒤에도 순자 씨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마지막 보루. 그 집이 아들에게는 그저 활용 가능한 자산이었습니다. 더 슬픈 건 아들이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유미의 말처럼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이 어머니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고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때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어머니는 어디론가 보내버리지 않을까요? 순자 씨는 서랍을 열어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씩씩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너무 편하게만 키운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눈물 속에는 분노도 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양보하고 참고 이해하려 했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치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남기고 자신의 존재를 지우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집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틀 무렵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집을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싸우거나 원망을 쏟아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고 침대 발치에서 자던 고양이 달리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순자 씨는 달리를 안아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달리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양이는 그르렁거리며 순자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온기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아들 가족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잤니?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북어국 끓였다. 진우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제 나눈 대화가 마음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태연하게 어머니, 저 아침 약속 있어서 빵 사 먹을게요. 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영이만이 할머니 잘 먹을게요라며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식사 후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순자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저 요즘 김 팀장이랑 사무소 차리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혹시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억 정도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생각 좀 해볼게.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반응에 진우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아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인데 어미가 도와줘야지. 며칠만 시간을 다오.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뒤 그녀는 오랜 친구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가, 나야. 강릉 거기 집 구하기 어려워? 정숙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순자 씨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가족과의 동거, 그들의 태도, 그리고 어제 엿들은 대화까지. 정숙은 분노했습니다. 그 못된 자식들! 순자야, 당장 쫓아내야지! 하지만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조용히 떠날래. 내가 왜 떠나? 내 집인데. 수가, 나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정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부동산 알아볼게. 근데 순자야,
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순자 씨는 이미 생각해둔 답을 말했습니다. 장기 임대 내놓을 거야. 2년 정도. 그동안 나는 강릉에서 내 삶을 찾아볼게. 임대를 내놓으면 진우네는?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며칠 뒤 진우가 또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다음 주말에 너희 가족끼리 제주도든 어디든 여행 좀 다녀와라. 너도 스트레스 풀고 아영이도 좋아할 거야. 비용은 내가 댈게. 진우는 의아해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요? 아들 제기하는데 어미가 그것도 못 해주겠니? 어머니는 집에서 쉴 테니까 너희끼리 다녀와. 유미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끼리만 가도? 당연하지. 너희끼리 알콩달콩 다녀오너라. 나는 달리랑 집에서 편하게 지낼게. 순자 씨의 단호한 말에 유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시어머니 없이 가족끼리만 여행 가는 것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그럼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3박 4일로 제주도 다녀올게요. 어머니 드실 반찬 많이 만들어 놓고 갈게요. 아니야, 그것도 필요 없어. 나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그냥 짐만 챙겨서 가거라. 순자 씨의 말에 유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여행할 수 있다니. 어머니, 정말 최고세요. 진우도 오랜만에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김 팀장도 빨리 시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잘 다녀오너라. 그 주말 아들 가족은 큰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아영이가 할머니에게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순자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영이. 재밌게 놀다 와.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으로 아들 가족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달리. 순자 씨는 고양이를 안아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정숙이 알아봐준 강릉의 작은 아파트, 급하게 집을 구하던 신혼부부와의 임대 계약, 아들 가족의 짐을 옮겨놓을 보관 창고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신혼부부는 계약금으로 보증금 3천만 원을 입금했고 월세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2년 계약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사진, 서점에서 가져온 책 중 가장 아끼는 몇 권, 그리고 고양이 달리의 물건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며느리가 바꿔놓은 가구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추억이 담긴 자개장은 이미 없었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서랍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을 놓았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진우야, 이 집은 2년간 새로운 주인이 살게 되었다. 보증금과 월세는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 너희 짐은 보관 창고에 맡겨두었으니 찾아가거라. 창고비는 1년치 미리 냈다. 나도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찾으러 간다. 강릉 연락처는 문자로 보내마. 달리는 내가 데려간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서명 대신 어머니라고만 적었습니다. 편지를 내려놓은 순자 씨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공간과의 작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기억, 거실에서 아들과 함께 TV를 보던 기억,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는 남편의 모습.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자, 달리. 우리의 새로운 집으로. 순자 씨는 캐리어를 끌고 고양이 이동장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고 KTX를 타고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순자 씨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동장 안에서 달리가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달리.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순자 씨는 이동장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역에 내린 순자 씨는 짐을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숙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오랜 친구의 얼굴을 보자 순자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가, 고마워. 두 사람은 포옹했고 정숙은 순자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이제 내가 내 인생 살아야지. 정숙의 차를 타고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투룸에 베란다가 있고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새 집이야. 마음에 들어?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바다가 보이네. 그치? 아침마다 산책하기도 좋고 근처에 도서관도 있어. 너 책 좋아하잖아. 정숙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순자 씨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 꺼내놓으니 집이 조금씩 자신의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의 사진은 거실 작은 선반 위에, 아끼는 책들은 베란다 책장에, 달리의 밥그릇과 화장실은 현관 옆에 배치했습니다. 순자야, 저녁 먹고 가. 정숙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도 바쁠 텐데. 무슨 소리. 오늘은 내가 내 새 출발 축하해주는 날이야. 두 사람은 소박한 라면에 김치를 곁들여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먹는 식사였습니다. 순자야, 진우한테 연락 왔어? 아니, 아직. 내일쯤 제주도에서 돌아올 거야. 순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예상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받아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행 다녀왔더니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짐은 다 어디 갔고, 어머니는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 씨는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편지 읽었니? 편지요? 그게 무슨... 임대란이요? 어머니,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내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다는 거 알고 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연히 들었다. 너희 부부가 나눈 대화를.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오해가 아니야. 나는 내가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지. 너는 어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집이 필요했던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야, 1년 동안 너희는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어. 내 물건들을 치우고 내 공간을 바꾸고 내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지. 내 아버지 기일도 잊었잖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야. 신경 쓰지 않았던 거지. 나는 너희에게 편리한 가정부였고 나중에 쓸 자산이었을 뿐이야.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옆에서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순자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유미야, 이제 와서 잘할 거라는 말은 필요 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2년 계약이니까 2년 동안은 이 집에 돌아갈 수 없어. 2년이요? 저희는 그동안 어디서 살라고요? 유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너희 나이가 몇인데. 독립할 때도 됐어. 순자 씨의 말에 유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지우씨 사무소 차리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집을 임대해서 살아라. 전세든 월세든. 어머니가 주신다던 투자금은요? 생각해보겠다고만 했지.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진우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 사업은 어떡하고요? 김 팀장이랑 약속도 했는데. 순자 씨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건축가인 내가 이제는 너만의 집을 지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 집에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해. 내가 프로젝트를 잃었을 때 어머니가 위로했지.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내 곁을 지켰어. 하지만 너는 어머니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어. 필요할 때 쓰는 도구로만 봤지.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71년을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고 싶다. 이해해다오.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뵐게요. 그럴 필요 없어. 연락처는 문자로 보내마.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해. 하지만 당분간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영이는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할 텐데. 진우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녀 아영이. 그 아이만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영이는 내가 따로 연락할게. 방학 때 여기 놀러 오라고 할게. 하지만 너희 부부는 당분간 만나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진우야, 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간이야. 상처받으면 아프고 배신당하면 힘들어. 이제 좀 쉬고 싶구나.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유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자신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떠났을 뿐입니다. 순자 씨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물러가는 파도에 발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흔들려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며칠 뒤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임대 아파트 구했습니다. 아영이가 학교 다니기 편한 곳으로요. 짐도 다 옮겼습니다. 창고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용서해 주세요. 순자 씨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됐구나. 건강하게 지내라. 아영이 잘 보살펴주고.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양이 달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쓰다듬었습니다. 달리는 그르렁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의 공간을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의 바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리야, 우리 이제 시작이야. 우리만의 이야기를. 고양이는 대답 대신 부드럽게 가르랑거렸습니다. 저녁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강릉에서의 첫 주는 낯설었습니다. 30년을 살던 서울의 골목길 대신 바다 냄새가 나는 해안도로를 걸었고 익숙한 슈퍼마켓 대신 새로운 시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 낯선 일상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하루하루가 설레었습니다. 아침이면 달리에게 밥을 주고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시간이 주는 평온함은 지난 1년간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씨는 정숙의 소개로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서관 사서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꽂고 가끔은 어린이 열람실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30년간 서점을 운영했던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책 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었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금방 찾아주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어쩜 이렇게 책을 잘 아세요? 젊은 사서 민지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나도 오래 서점을 했었거든. 책이랑은 오래 산 사이지.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점이요? 와, 멋있다. 요즘은 서점 운영하기 정말 어렵다던데. 그래, 쉽지 않았어.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 순자 씨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책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여전히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순자 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와서 신문을 읽는 칠순의 박 할아버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 지영 씨, 고등학생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와 대화가 순자 씨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순자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딱이겠어요. 그러게요. 오늘 저녁에는 바다 보러 가려고요. 소소한 일상의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순자 씨는 완전히 강릉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단골 반찬 가게도 생겼고 아침마다 들르는 카페도 생겼습니다. 카페 주인 은수 씨는 순자 씨가 오면 항상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주며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작은 관심들이 고마웠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외로웠는데 강릉에서는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손녀 아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아영이. 반가운 목소리에 순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영아, 잘 지내니? 네. 할머니,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아빠가 한숨 쉬고 엄마는 울고. 아영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단다. 아영아, 넌 할머니 이해하지? 네. 할머니,
전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옳으신 것 같아요. 고마워, 우리 아영이. 방학 때 강릉 놀러 올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바다도 구경시켜주고. 정말요? 할머니, 가고 싶어요. 아영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럼 방학 때 보자. 아영아, 할머니가 너 많이 보고 싶단다. 저도요.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은 뒤 순자 씨는 달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달리야, 아영이가 놀러 온대. 우리 맛있는 것 많이 준비해야겠다.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며 순자 씨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또 일주일 후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김 팀장이랑 작은 프로젝트 하나 따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대출 없이 제 힘으로 하는 일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순자 씨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망스러웠던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자식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 한다는 것이 대견했습니다. 잘했다. 건축가는 남의 집을 빼앗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집을 짓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어미는 기쁘구나. 아영이 방학 때 보내주렴. 순자 씨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대화는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가족으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함께 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살며 가끔 만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일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 씨는 도서관 일을 마치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파도가 발밑까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순자 씨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운 모래의 감촉이 기분 좋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 이제 괜찮아. 아프긴 했지만 후회는 안 해.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 거야. 순자 씨는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펜이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줬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좋았다. 오후엔 바다를 걸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다행이다. 아영이가 방학 때 놀러 온다. 기대된다. 오늘 하루도 행복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순자 씨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베란다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밤 공기, 자유. 이 모든 것이 순자 씨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무릎 위에 달리가 올라와 앉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달리야,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고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르렁거렸습니다. 그것이 대답인 듯 했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며 순자 씨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서점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도 바다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도서관에 갈 것입니다. 내일도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자 씨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